30만 명이 사라졌다. 칼 한 번 부딪히지 않고 적의 성벽조차 보지 못한 채 출정한 군사 10명 중 살아 돌아온 자는 한두 명. 중국 대륙을 통일한 거대 제국 수나라의 자존심이 단 한 번의 원정으로 산산조각 났다. 서기 598년 그들을 무너뜨린 건 고구려의 칼이 아니었다. 고구려가 먼저 던진 한 수, 그리고 그 한 수가 만든 도미노였다. 서기 589년 중국 대륙에 단 하나의 이름이 남았다. 수나라. 400년에 걸친 위진남북조의 문열을 끝내고 천하를 손에 쥔 제국, 그 정점에 한 남자가 있었다. 수나라의 초대 황제 문제양견. 그는 검소했고 부지런했고 무엇보다 야심이 컸다. 천하는 이미 그의 것이었다. 단 한 곳 동쪽의 그 나라만 빼고. 그 나라의 이름은 고구려. 만주 벌판과 한반도 북부에 걸친 700년의 강대국. 수나라가 통일을 마쳤을 때 고구려의 옥좌에 앉아있던 사람은 26대 영양왕이었다. 즉위는 590년. 부왕평원왕에게 물려받은 나라는 이미 만만치 않았지만 영양왕에게는 더 큰 부담이 있었다. 국경 너머 그 거대한 새 제국, 그들의 다음 목표가 누구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분명했다. 수나라의 첫 수는 외교였다. 정확히 말하면 외교의 탈을 쓴 협박이었다. 양견은 영양왕에게 한 통의 국서를 보낸다. 봉투에 쌓인 그 종이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다. 동아시아 외교사에서 가장 오만한 문장 중 하나로 기록될 글이었다. 신하들 앞에서 그 두루마리를 펼친 영양왕의 표정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안에 적힌 문장은 지금까지 남아있다. 왕은 비록 번국이라 칭하나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 첫 문장부터 신하의 자세가 글렀다는 질책이었다. 그 다음 문장은 더 노골적이었다. 너희 땅은 손바닥만 하고 인구는 우리의 한 군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한 명의 장수만 보내도 충분하다. 굳이 대군이 필요하겠는가? 외교 문서가 아니었다. 사형 선고였다. 조정이 얼어붙었다. 어떤 신하는 사신을 다시 보내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어떤 신하는 일단 시간을 벌자고 했다. 통일 제국의 위세를 등에 업은 황제다. 정면으로 맞서는 건 자살이라는 것이다. 두려움은 합리적이었다. 인구도 영토도 군세도 비교가 되지 않았다. 그때 한 무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이름은 강희식, 고구려의 병마원수였다. 강희식이 던진 한마디는 고구려 700년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한 줄로 남는다. 이런 오만한 글은 붓으로 답할 것이 아닙니다. 칼로 답해야 합니다. 신하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영양왕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답시는 보내지 않는다. 외교는 끝났다. 협박은 칼로 갚는다. 그것이 고구려가 선택한 답이었다. 하지만 칼로 답한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다. 통일 수나라의 동원 가능 병력은 100만이 넘는다. 고구려 전체 인구를 합쳐도 그에 미치지 못한다. 정면 충돌은 답이 아니었다. 영양왕과 강희식이 선택한 전략은 정반대였다. 기다리지 않는다. 먼저 친다. 그것도 적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을. 목표는 단 한 곳, 임유관이었다. 임유관, 한자로 임유관. 지금의 산해관 북은 수나라의 동쪽 변경에 자리 잡은 군사 요충지였다. 만리장성의 동쪽 끝, 화북에서 요서로 이어지는 좁은 회랑의 길목. 이곳을 잡으면 수나라가 동쪽으로 군대를 보내는 통로 자체를 끊을 수 있다. 반대로 이곳을 빼앗기면 고구려는 수도 평양까지 한 줄로 노출된다. 양국 모두에게 절대 이룰 수 없는 자물쇠 같은 곳이었다. 598년 봄 영양왕은 군대를 움직였다. 출정 명령을 받은 사령관은 강희식. 그가 이끄는 병력은 모두 합쳐 약 5만. 그 가운데 1만은 말갈 기병이었다. 만주 일대를 지배하는 고구려가 동맹 부족을 끌어들인 것이다. 거기에 거란 기병 수천 기가 더해졌다. 수나라가 신경 쓰지 않던 변방의 부족들이 고구려의 깃발 아래 한 덩어리로 묶여 서쪽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강희식의 작전은 단순하면서 영리했다. 정면으로 임유관에 부딪히지 않는다. 먼저 1만의 말갈 기병을 요서, 평원으로 풀어놓는다. 약탈, 방화, 기습. 변경의 수나라 군대가 그쪽으로 끌려 나오게 만든다. 그 사이 본대인 고구려 정예 기병은 다른 길로 임유관을 노린다. 동시에 거란 부대 일부는 바닷길로 산동반도 방향까지 견제에 나선다. 점이 아니라 면으로 적을 흔드는 다중작전이었다. 첫 충격은 말갈 기병이 만들었다. 요서 일대의 수나라 변방 도시들이 차례로 불탔다. 농민들은 도망쳤고 군량 창고는 약탈당했다.
영주의 수나라 총관 위충은 군사를 모아 이들을 추격한다. 미끼였다. 위충이 정신없이 말가를 쫓는 사이 강희식의 본대는 임유관 가까이까지 다가가고 있었다. 수나라는 첫 단계부터 이미 상대의 손바닥 위였다. 임유관 자체에서 어떤 전투가 벌어졌는지 정확한 묘사는 사료에 따라 갈린다. 수나라 측 기록은 위충이 이를 막아냈다고만 짧게 적었다. 고구려와 한국 측 일부 기록은 진주 강씨 족보를 포함해 강희식이 수나라 군대를 크게 무찌르고 임유관을 일시 점령했다고 전한다. 어느 쪽 기록을 따르든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고구려는 수나라 영토 깊숙이 칼끝을 들이밀었고 이 도발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보고가 장안에 도착했다. 고구려가 임유관을 쳤다. 황제 양견은 경로했다. 손바닥만 한 동쪽의 나라가 자기 국서를 받고도 답장 대신 칼을 보냈다. 그것도 본인의 영토를 통일 제국의 체면이 걸린 사건이었다. 한번 짓밟히고 가만히 있으면 변방의 다른 부족들도 줄줄이 고개를 들기 시작할 것이었다. 양견의 결정은 빨랐다. 그리고 가혹했다. 598년 6월 양견은 다섯째 아들 한왕 양량을 행군원수로 삼는다. 그리고 노장 왕세적을 부원수로 붙인다. 동원 병력은 30만, 당시 수나라가 단일 작전에 투입한 최대급 규모였다. 작전 지침은 단순했다. 육로와 해로 양면으로 동시에 진격해 고구려를 끝낸다. 지도 위에서 보면 거대한 집게가 평양을 향해 닫히는 모양이었다. 적어도 그것이 양견의 머릿속 그림이었다. 육군 본대는 임유관에서 출발해 요서를 가로질러 요동으로 향한다. 동시에 다른 한 부대는 발해를 건너 평양으로 직행한다. 양면 협공. 종이 위에서 그려본 작전이 실제 전장에서도 그렇게 굴러갈 것 같았다. 하지만 30만 대군이 출발하던 그 순간 양견은 한 가지를 잊고 있었다. 자기 군대가 정확히 어느 계절에 어떤 땅을 지나가야 하는지. 동아시아의 자연은 황제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출발 직후부터 문제가 터졌다. 행군로는 진창이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 동북아시아 특유의 장맛비가 시작됐다. 한 번 내리면 사흘 나흘, 수레는 빠지고 말은 미끄러지고 군량은 젖어 썩었다. 30만 대군이 하루에 먹어야 하는 식량은 어마어마했다. 그런데 보급은 강수와 함께 끊겼다. 적의 칼이 닿기 전에 군대는 이미 굶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모자랐다. 굶주린 몸은 병에 약하다. 진창과 시체가 뒤엉킨 행군로에서 전염병이 번지기 시작했다. 어떤 병이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다. 이질, 장티푸스, 말라리아 계통의 풍토병으로 추정될 뿐이다. 분명한 건 하나, 한 부대에서 시작된 병은 그 부대가 옮겨가는 모든 곳에 퍼졌다. 강물도 우물도 오염되었다. 적과 싸우기도 전에 군대 안에서 매일 시체가 쌓였다. 육군이 요동을 향해 기어가는 동안 해군 쪽도 무사하지 못했다. 발해를 건너던 수나라 함대는 폭풍을 만났다. 동북아시아의 여름 바다는 변덕스럽다. 한번 풍랑이 일면 거대한 정크선도 종이배가 된다. 함선 다수가 침몰했고 살아남은 배도 흩어졌다. 평양으로 직행해 임금을 압박한다는 작전은 평양 근처에 도착해 보지도 못한 채 끝났다. 바다는 칼이 아니라 황제의 명령조차 베어버렸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고구려는 무얼 했을까? 의외로 본격적인 정면 충돌은 거의 없었다. 강희식과 영양왕은 30만 대군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파악했다. 그래서 무리해서 부딪히지 않았다. 대신 이미 굶주리고 병든 적의 옆구리를 때리고 빠지기를 반복했다. 식량 수레를 끊고 척후를 쳐내고 후방을 어지럽혔다. 고구려가 가장 잘하는 방식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요서 평원의 진창 위에서 30만의 대군은 하루하루 줄어들었다. 굶어 죽은 자, 병으로 쓰러진 자, 진창에 빠져 자리를 못 일어난 자, 야간에 사라진 탈영병. 한왕 양량의 막사에서는 매일 새로운 사망 보고가 올라왔다. 황제 아들이라는 신분이 이 상황을 막아주지 못했다. 한 번도 적의 본대를 제대로 본 적 없는 군대가 자기 발 밑에서 녹아 사라지고 있었다. 598년 9월, 양견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더 이상 진군은 불가능했다. 회군 명령이 떨어졌다. 임유관을 지나 다시 장안으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더 끔찍했다. 살아있는 자조차 다음 날을 장담할 수 없었다. 30만으로 출발했던 군대 가운데 본진까지 살아서 돌아온 자는 일부 기록에 따르면 한두 할에 불과했다. 적의 화살 한 발에 맞지도 않은 채 대제국의 군대가 사라졌다. 수도 장안,
양견이 보고를 받던 그 순간 그가 던졌던 국서의 한 문장이 거꾸로 돌아왔다. 한 명의 장수만 보내도 충분하다. 그가 보낸 것은 한 명의 장수가 아니라 30만 명이었고 돌아온 것은 한 명의 장수조차 못된 자네였다. 야세는 그날 황제가 식음을 끊었다는 기록도 있다.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통일수나라 황제가 처음으로 자기 글이 자기 얼굴에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 이 한 번의 패배는 단순한 1차전이 아니었다. 수나라는 이후로도 고구려를 포기하지 못했다. 양견의 아들 양제는 612년 113만이라는 더 큰 군대를 일으켜 다시 동쪽으로 향한다. 그리고 그 끝에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등장한다. 살수대첩, 을지문덕.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보다 먼저 이묘간의 진창이 있었다. 30만 명이 사라진 그 자리,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되었다. 고구려는 어떻게 700년을 버텼는가? 인구도, 영토도, 자원도 늘 부족한 나라가 어떻게 한 나라부터 수, 당,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도전을 견뎠는가? 이묘간 전투가 한 가지 답을 제시한다.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 반응 속도가 느린 쪽이 진다. 모두가 외교 문서에 답을 적을 때 누군가는 칼을 뽑는다. 그 결단력, 그 선제 타격, 그것이 700년을 만든다. 수문제의 국서는 한 가지를 가르쳐준다. 가장 큰 협박은 사실 가장 큰 두려움의 표현이다. 진짜 강자는 협박할 필요가 없다. 양견이 굳이 종이에 적어 위세를 과시했다는 건 그가 고구려를 그만큼 의식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 두려움을 정확히 읽어낸 사람이 강희식이었고 그 두려움을 정확히 찌른 사람이 영양왕이었다. 협박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할 것인가? 1400년 전에 고구려는 답했다. 답장 대신 칼로.